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의 북을 울려라.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예, 오늘은 세 번째 편입니다. 예, 인권편이죠. 오늘 인권편에서는 2022년 올해에 출간된 책입니다.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입니다. 오늘 저자이신 우리 박내군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저자 박내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이 책을 쓴 4.16재단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 박내군입니다. 이야기를 함께 도와주실 패널이십니다. 우리 대종광역시 인권센터의 황성미 사무처장님이신데요. 직접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사무처장 황성미입니다.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책을 통해서 이제 인권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차례를 보면 상처 입은 장소가 이렇게 많은가 좀 이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훨씬 더 많죠. 네네. 그러면서 첫 장소가 이제 동학혁명의 장소였어요. 그 첫 장소로서 동학혁명 장소로 꼽았던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예. 그 인권이 이제 근대와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도 뭐 인권의 단초가 되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는 이제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이제 탄생하고 발전해오고 한 게 인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러면 그 근대가 시작이 됐고 인권이 시작이 됐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업적일 때 그때 이제 그 서양에서 이식된 그런 그 인권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싸웠던 이런 것들은 그런 인권이 아닐까? 아니 또 그 전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갖고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대화 동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좋겠다. 남들은 뭐라고 그러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탄생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신문제 질서라든지 그 토지에 이렇게 뭐 결박돼 있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랬던 데서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종교로부터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완이 되기 시작한 때, 이때가 이제 조선 말인데 조선 19세기 그때 동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해서 동학을 쭉 찾아보게 되는데, 대충 제 짐작이 맞은 거 아닌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황토현에서부터 공주 우금티도 다녀오셨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을 좀 다녀오셨고? 전북 지역은 많이 훑었고, 저쪽에 전남 쪽에 장성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내려가 봤었고요. 충북의 음성 뭐 그런 보은, 보은 쪽까지 이렇게 좀 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훑을 수는 없고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는데, 이게 답사기라는 형식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추려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황성미 사무처장님도 이번 그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를 계기로 이 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인상에 남으신지요? 우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이제 센터에서 인권운동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고, 난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나? 라는 좀 스스로의 반성? 이런 것도 좀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자극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대전 지역 안에서만 되게 국한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내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되게 전국적이시잖아요. 광주에서 활동하셨던 것도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인권의 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혹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는 아직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아직 대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인권운동을 시작한 게 88년부터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가족이 되고, 이게 동생이 이제 분실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가족이 되고, 그래서 육아협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건이 의문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건 현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에 저기 여수 쪽에 그 신호수 사건 같은 데 있거든요. 이런 데 이제 다녀보고, 또 강릉 지역, 저 부산 지역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만나게 됐고요. 그 육아협도 있으면서 그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열사들 투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국을 돌면서 그때 한때 그냥 제야의 장의사 뭐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국화됐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유가족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책에서도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 그 이야기할 때 잠깐 그 동생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박내전 열사 이야기를 좀 죄송스럽지만 좀 가슴이 아프실 수 있겠지만 좀 그 이야기를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동생이 이제 88년도에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다가 이제 분신해서 죽게 됐는데요. 어, 87년 6월 항쟁 끝나고 났는데 다시 노태우가 집권한 것을 제 동생은 그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학살 원흉이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갖고 대충 무마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나 제 동생이나 이제 80년대 그때 학생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사실 광주에 대한 어떤 이런 부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운동하고 그랬는데 제 동생은 그게 더 더 컸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몸에 불을 붙여서 이제 항거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는 살아있다. 뭐 광주 학살 원흉 처단하자 이런 걸 중심 구호로 이렇게 내걸고 항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동생분이 이제 못다 하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형님께서 계속 이제 이어가시는 걸로 네, 보여지는데요. 좀 먹먹해져서 아니, 네. 네. 다시 그럼 책 이야기로 좀 넘어오겠는데요. 그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는 19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어떻게 보면 3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월로 치면 100년 이상의 그 세월 속에 우리 국토,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 상처를 입은 장소들 많이 좀 다니셨는데 그 여러 장소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좀 마음이 가고 좀 그리고 저자 입장에서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플 장소 없겠으나 그래도 좀 한 장소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제일 뭐 다른 데 다 그렇지만 동두천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동두천 갈 때는 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미군 기지 때문에 쫓겨난 밀려난 그 마을들이 있거든요. 저 동두천에 가면 이제 걸산 마을 같은 데가 있어요. 산속에 고립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조차도 없는 상태여서 산을 넘어 다녀야 되는 어떤 이런 거를 저쪽에 이제 평택 대치려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군 기지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자꾸 이제 동두천을 가다 보니까 미군 기지 그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또 국가는 어떻게 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그 미군 기지 여성들을 대했던 국가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성차별적인 미군 국가에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제 미치게 되면서 그거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은 거죠. 완전히 그 10대 때 소녀들이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속아서 갔는데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그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또 엄청난 빚더미에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러다가 또 뭐 미군 범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했나 가슴에 저기고 특히 이제 동두천 미군 기지 그 저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 여성운동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쪽 여성들하고 만나거나 그 일을 같이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또 그런 또 죄스러움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살아갔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그랬고, 또 한편에서 그거를 또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너무 몰랐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도 있어서 제일 많이 남는 게 동두천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지역들이 미군 기지가 있었고, 사실 우리 대전 지역도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장동이라는 곳에 이제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70년대 말까지 좀 있었고요. 사실 대전 시내에도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대전 고등학교에 미군들이 주둔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성매매의 이제 집결지라고 하는 곳이 대전역 앞에 중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두천의 이야기가 동두천에 이제 국한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한반도 전체 이야기는 또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이 인권 이야기하고 또 대전까지 오셨는데 대전에 오셨기 때문에 또 대전의 산내 골련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전에 오셨을 때의 그런 이제 뭐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산내 골련골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 각지의 이제 민간 학살지들을 또 이 책에 좀 담고 있는데요. 좀 뭐 골련골 이야기부터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전 산내골은 예전에 와봐야지 했는데 계속 못 오게 됐다가 최근에서 이 책을 쓸 때쯤 돼서야 오게 됐고, 그래서 유해 발굴할 때 마침 그때 했었고, 그것도 마침 우리 임정은 씨가 거기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에 하고 8학살지까지 이렇게 학살터 여기까지 쭉 그냥 보게 됐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가장 대량으로 끔찍하게 저질러졌던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 뒤에도 참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학살을 하고 그 학살자들은 떠났을 건데, 그 위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유골을 캐내면서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또 그걸 또 사람들이 또 사 먹고, 이게 그러면 그 대전 산내골만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학살이 일어났는데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터라고 하는 데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죠? 이렇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 없어서가 아니라 개발하고 그러면서 다 밀어버린 거죠. 그 끔찍한 언혼에 맺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유골 위에다가 이걸 짓고 있는 것 같아, 도시가. 뭐 이런 것 같아서, 야, 한국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남쪽의 국군들이 했던, 미군이 했던, 아니면 인민군이 했던,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70년도 넘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밝히고, 이게 이런 사람들의 한이 맺힌 그런 유골들 진짜 수습을 해서 이제 추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져야 정말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죠. 장소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이고, 또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봤던 이런 것들이 장소에 가면 더 실감나게 느껴지잖아요. 산내골 거기서 이렇게 유해 발굴할 때 보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층이 아니라 시층이기도 한 거죠. 시간이 축적돼 있는 이런 거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망각해가고, 망각하는 그 위에 다시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인권 유린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올해에 그러니까 대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산내 골련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의 영향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책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전 시민으로서 이 책이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황성미 처장님도 이제 책 읽으시면서 이 산내 골련골을 비롯한 민간 학살 부분들도 읽으셨을 텐데,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서도 인권 측면에서 산내 골련골을 많이 좀 답사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다루고 있죠. 네, 좀 책 읽으시면서 어땠는지 또는 이렇게 저작게 우선은 골련골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대전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활동도 많이 했고 했지만, 인권센터에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골련골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아름아름 알았지 이렇게 깊이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시민인데 내가 이걸 몰랐다니 너무 그 부분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전시를 대표하는 인권센터가 이 골련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좀 저희 내부적으로 활동가들하고 나눈 이야기들이었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생각보다 대전 시민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련골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이 안에서의 어떤 인권 유린이나 인권 침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제가 첫 특강 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임재근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한국전쟁 관련된 얘기도 하고 골련골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특강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 지역에 이런 인권 침해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있다라고 오픈을 했을 때 엄청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겠구나. 이런 저희들만의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강의실을 너무 작은 거 빌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좀 이제 착각 아닌 착각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 골룡골 이야기를 그러니까 골룡골이 대전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과거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현타가 왔었고요. 이게 인권에 대한 부분인데 충분히 왜 이거를 센터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이제 저희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고. 근데 한국 전쟁 시기 그 민간인 학살터 하면은 여기가 그 대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대전 시민들조차도 많이 이제 외면당하고 이제 기억에서 인식되지 못했던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유해 발굴이 민간 차원에 시작됐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이제 국가 차원 유해 발굴을 촉구한 끝에 2000년도에 이제 본격 발굴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많이 알려지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또한 이 책에 산내 골룡골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게 저도 되게 이제 많이 반가운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질문은 없으세요? 이제 인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전체 인권, 신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자들을 향한 그 인권의 청구나 권리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도 이제 최초의 어떻게 보면 그 소수자의 인권운동단체인 그 형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형평사는 어떤 곳인 건지. 그 의외로 형평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백정들이 수백 년 동안 정말 그런 고통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차별받는 것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평등 세상을 지향하면서 만들었던 게 형평사. 일제강점기 때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가장 오래 지속된 게 형평사다라고 이제 그 동학이 한번 진압당한 걸로 끝나는 게 쭉 이어지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도 쭉 이어지는데 거기도 진주 형평사 같은 이런 저거들이 생겨나는데도 동학의 이 근원이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근데 우리도 아직 차별철폐운동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에 가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진주에 가서 진주교회가 동성예배를 했단 말이죠. 일반인인지 그러네. 평민들하고 이 백정들하고 이렇게 동성예배하는 거 할 때 그거를 실제로 실행해낸 거거든요. 그 반발을 누르면서 했는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을 보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거를 자랑을 해요. 자기 동성예배를 했다는 거, 백정해방운동의 이제 그 선구적인 그런 경남 지역에서 인권과 교육, 여성 이쪽에 자기네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자랑을 하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죠. 씁쓸하죠. 그런 게 보면 이 교회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저들이. 저는 형평사를 대전의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처음 듣게 됐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예, 전국적인 조직이기도 했었고, 형평사가 처음에 이제 본부를 진주하고 경성하고 서로 약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을 논의하는 회의 장소로서 대전에서 회의 장소래요. 교통이 편리하고 양측의 가운데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형평사가 이제 대동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본부를 대전으로 또 옮기게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교회의 아이러니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름을 이제 대동사로 바꾸면서 이제 10년간의 형평운동이 성과를 이제 거두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운동의 방식을 바꾸면서 일반 국민과 호흡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제 한국 시민의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가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이제 대동기라고 하는 이제 군기를 이제 헌납하는 이런 일들도 하면서 이제 인권 운동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자칫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는 경우들이 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최근에 벌어지는 혹시 인권 운동에서도 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도화될 때 상당히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도화될 때 민간에서 이게 운동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신들이 망각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배치되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거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제도화되면 그런 게 지워지거나 약해지거나 제도권에 편입돼 버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뭐 크게 보면 멀리 보면은 뭐 또 발전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던 그런 정신을 갖고 그럼 관의 분위기나 이런 걸 바꿔야죠.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도에 너무 이렇게 쉽게 동화돼가는 이런 걸로들도 있어서 항상 그런 걸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일 수 있게 그런 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민간인 학살 당한 유가족이라는 얘기를 자체를 끊을 수가 없죠. 그 빨갱이로 물리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민간인 학살 당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이런 소수자들로서 이런 자기 차별을 반대하고 뭐 하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막 진압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면 말을 못하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당했던 이런 억울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냥 숨겨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언제든지 말을 하는 거죠. 제주 4.3도 그랬고, 뭐 민간인 학살고 유가족들도 그랬고, 또 뭐 여기 아까 형제복전이나 또 미군 기지 그 미군 위안부들도 그런 거고, 자기의 상처 입은 거를 그대로 그냥 쌓고만 있지는 않더라. 그 말을 하는데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아픔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기에 동의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바꿔오는 이런 역사들이 쭉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재정리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는데, 이거 내가 뭐. 함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책의 내용도 보고 저희가 이제 인권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인권 운동은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유린을 당하는 당사자 중심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당사자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또 그 이야기가 커지고 연대하는 공감하고 동조하는 인력들이 커지면서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되게 이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 이제 제가 인권 활동이나 이제 단체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인권운동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대중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같이 이야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좀 이제 한마디 좀 해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죠? 뭐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다른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거라 지금 인권 활동하는 것 자체로 너무 고맙죠. 지금 저기에서 예전에도 어떤 인권 사안 또 어떤 인권 문제가 대중화되고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지. 고립된 속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또는 탄압을 받고 고문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그랬었고 막 이랬었던 거 아니에요? 또 정치 권력이 워낙 그 억압이 심했을 때는 소수자들은 아예 말도 못했었죠. 뭐 이러던 속에서도 그 운동들을 읽어왔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사회적인 관심이나 뭐 언론의 관심 뭐 이런 거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해가면 언젠가 그럴 때가 온다. 요즘은 사실 진짜 개나 소나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수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탄압받을 때는 인권이라는 언어로 거기에 항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는 너무 익숙해 있고 너무 쉽게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관계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권 침해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건데 대부분 침묵하고 넘어가고 남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극복할 거냐. 이거는 그러면 인권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운동 전체가 이런 지금 이 단절돼 있는 개개인의 어떤 이런 걸로 단절돼서 서로 이 개인들을 갖다 경쟁시키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제 공동의 지향들을 같이 합해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우리 황성미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박내군 저자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에 예전에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가 네,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 후배가 인권운동을 하는 후배가 선배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네 생각해 주시고,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에는 내가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 이 현장에서 떠나서 뭔가 이제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있겠거니, 이제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정년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후에 그 사람 박내군으로서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옛날부터 계획은 빵빵하게 세워놨습니다. 텃밭을 읽으면서 소설 쓰는 게 제 꿈이거든요. 순전히 뭐 제가 뭐 소설을 쓰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 세대가 물러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배들한테도 기회가 가고 후배들도 성장하시고 하고 그러면서 더 이후에 이어질 거다. 도리어 우리 선배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그 후배들의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서 나는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우리가 이제 386 요즘에 이제 586이라고 그러는데 이 586들이 곳곳에서 이제 권력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또한 권력화되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물러나고 후배들이 또 후배들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따라가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요. 이게 이 미디어 환경서부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또 잡혀버렸어요. 그럼 박내군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대전 시민들이 많이 들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청률은 높나요? 조회수가 높나요? 예, 저자의 인지도에 따라서 그럼 오늘 조회수가 적으면 제 탓이 되겠네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자. 그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할 때 내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 힘을 보태서 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할까.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어렵지 않다. 남의 고통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제3편으로 인권편,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라는 책으로 오늘 저자이신 인권운동가 박내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저자 박내군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의 우리 황성미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제3편 인권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